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이제 9월 마지막 시장이었죠. 그래서 중기 변곡점이 될 10월을 앞두고라는 제목으로 일단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은 뭐가 있는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MC 자체에서는 뭐 큰 이슈는 없었어요. SEP와 점도표가 발표된 이후에도 미국 시장은 멀쩡했고, 근데 파월의 기자회견 중에 중립금리가 올랐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 때문에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데, 그것만으로 하락시켰다고 하기에는 미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를 10년물 금리로 보면은 최근 4.5%까지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 10년물 금리에 다 녹아들면서 불안한 흐름을 좀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 7월 말 8월 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초부터 랠리를 이어온 이 주포 세력들의 차익 실현 구간이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너무 강력한 징후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7월 말에 2차전지 피날레 상승으로 강력한 매도 신호가 출현했었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뭐 7월달, 8월달, 9월달 이렇게 시간을 거쳐서 충분한 가격 조정이 지금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얼추 중기 변곡점에 도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 볼 매크로 이슈는 요거죠.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24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는데 조금 낮아졌잖아요. 전망치가. 그리고 유가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인플레이션 이슈죠. 그리고 미국 정부 부채로 인한 채권 수급에 대한 이슈,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 요거는 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요것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저는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과 미 정부 부채 관련 이슈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단 인플레이션과 24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요거는 왜 걱정을 안 하는지 제가 뒤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유가는 솔직히 아직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제 정치적인 것들이 많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가에 대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보면 막 크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오르더라도 뭐 어느 정도 구간에서 좀 상당히 제한되고 그런 흐름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유가에 대한 걱정이 시장에서는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요거는 좀 변수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 정부 부채에 대한 이슈는 뭐 한 2분기부터 계속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까지 같이 겹치면서 채권 금리를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긴 한데, 요거는 그래도 얼추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중간에 뭐 노이즈가 계속 있긴 하겠지만,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더라도 뭐 이걸 가지고 막 길게 늘어뜨린다거나, 그 다음에 정말로 막 셧다운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과거에도 항상 이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싸우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 결국 협의하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누적된 미 정부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도 10월 달 안으로 어느 정도 좀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웬만하면 추석 연휴 기간에 미 정부 셧다운 이슈부터 먼저 좀 해결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베스트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 채권 금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물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용 시장에 대한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게 이제 큰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지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둘씩 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 설문 내용을 보면은 8월 기준으로 미국 가구들의 재정 상황을 평가한 걸 보면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재정 상황이 점점 나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확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좋아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 10월 달부터는 학자금 대출 상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 영향을 미칠 거고,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재정 상황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이것도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 보면은, 이게 이제 6개월 정도 선행이거든요. 앞으로 6개월 정도를 봤을 때 재정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좋아지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나빠질 것 같다라고 이제 반응을 했던 구간이 이 정도로는 없었어요. 중간에 이제 이 구간 SBB 사태 터질 때 그때 이후로는 살짝 불안하긴 했지만 결국 정부에서 계속 돈을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 구간은 조금 다르죠. 이제 이게 교차되는 흐름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고용시장도 보면은 지금 고용시장 쪽에서도 이제 둔화되는 시그널이 확실히 잡히고 있고 연준에서도 이거를 분명히 확인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태까지 보면은 컴퍼스 보드 고용 트렌드 인덱스를 보면은 이게 약간 좀 선행하는 지표의 성격을 띄었었거든요. 이렇게 뭔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그 이후 특정 시점에 비농업 고용 지표가 이제 갑자기 확 부러지는 형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2020년 때는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갑자기 급격하게 나빠졌지만 지금은 뭐 이렇게 나빠질 만한 그런 요소는 안 보이고 닷컴 버블 때 이때랑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어쨌든 이게 지금 확실히 둔화되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중으로 비농업 고용지표도 서서히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4분기에 확인하게 되면은 이제 연준에서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시기가 아마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시장이 환호하게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내용도 보면은 소비 심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게 나오고 있죠. 이거는 아마 좀 추세적인 흐름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간 정부에서 풀어준 돈, 이거를 이제 거의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게에서 추가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지금 거의 바닥난 상태이고 오히려 지출이 늘어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기어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 심리는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뭐 지금 금리에서 주택 시장에서 막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소비 계층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로 지출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택 시장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CPI에서 이 주택 시장이 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잖아요. 특히 이 코어 물가 쪽에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확실히 이 물가 지표는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까.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시장에게 좀 호재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불안감 저는 딱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결국 잡히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반기 때 9월달, 10월달쯤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이걸 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나라 PF 문제도 같이 비슷한 시기에 껴있다. 근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최근 나오고 있는 흐름을 보면은 다 틀어막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SVB 사태 이후로 BTFP라는 이 유동성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이게 만기가 1년짜리거든요. 그러면 내년 3월이 만기예요. 내년 3월이 만기인데, 즉 내년 3월까지는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유동성이 계속 주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터지기 굉장히 힘든 구조다. 그리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3월 만기 때 이거를 종료시킬 것 같지 않고 미국 대선 이슈 때문에 이거를 만기를 연장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미국 시장의 어떤 대폭락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직까지는 아닐 것 같다.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같이 터질 것 같거든요, 나중에. 근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이제 4분기잖아요, 곧. 그러면은 은행에서 자금 관리하는 그 담당자들이 지금 대출을 더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를 보면은 BTFP로 통해서 지금 자금을 쓰고 있는 그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은행들이 지금 돈을 계속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줄어들어야 좋은 건데 힘들어지는 은행들이 많다 보니까, 왜냐면 10년물 채권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미실현 손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유동성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과연 은행이 기업과 개인들에게 대출을 활발하게 해줄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대출 여건이 점점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유동성을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자금을 집행을 할 때 대출의 어떤 여력 이런 것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럼 결국 신용 창출이 좀 제한적이다. 신용 압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넘어간다. 결국 신용 압박은 소비, 투자를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압박을 받겠어요? 아니죠.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이렇게 하방으로 꺾이는 그런 흐름을 만들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지금 지역은행 이슈랑 상호형 부동산 이슈가 같이 엮여 있는 상태인데 이 유동성 창구가 지금 계속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터지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번 금통위 말고 저번 금통위 때 우리 한은 총재가 이 PF 관련된 이슈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유동성 물꼬를 좀 트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거다라고 이미 예고를 했고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서 지금 RP5일물 이 단기물을 지금 매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지금 유동성 투입을 할 수 있을 만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최근 뭐 나온 거 보면은 일단 제가 저번에 조사한 바로는 우리나라도 9월 달부터 PF 쪽으로 브릿지론이 만기가 되는 그 비중이 무려 50%나 차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그냥 냅두면 다 터져요. 다 터지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한은도 그렇고 유동성 투입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건설사 망한다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정부랑 중앙은행이 이거를 그냥 냅두지를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건설사 동맥경화를 뚫는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사가 아파트 계속 지을 수 있도록 PF 대출 만기를 연장을 해주든 아니면 새로운 대출을 해주든 이런 식으로 좀 유동성을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총 40조 원 금융 지원이 되면서 이거 지금 틀어막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시중은행도 PF 정상화 펀드 1조 무려 1조를 늘려서 건설사 자금줄 요거를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구간에서는 뭐다? 다 틀어막는다. 이미 그렇게 방향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 때 이게 지금 하반기에 분명히 이 시기에 나올 거다. 그거 반드시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다 틀어막는 구조로 그냥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망가야 된다. 시장에서 이거 터질 거니까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 이거 다 틀어막잖아요. 내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크게 터질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래서 덕분에 지금 신용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회사채 시장도 보면은 하이힐드부터 뭐 적격 채권 투자 등급 이쪽 회사채부터 다 안정적이에요. 뭐 여기서 막 갑자기 막 신용이 터지고 그런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저번에 한번 띄워드린 건데 여기 이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내년 2분기, 3분기, 4분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구간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2%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GDP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둔화될 거기 때문에 약간 짧게나마 골디락스 구간을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 골디락스가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 골디락스를 지나쳐서 이제 디플레 우려로 넘어갈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긴 한데 디플레 우려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빠르면 2분기, 늦어지면 4분기, 이쯤에 분명히 페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인지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좋은 소식은 아닐 겁니다. 실제로 금리 인하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이 시기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 미국도 지금 여기에 유동성을 계속 투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유동성을 계속 투입하고 있는데 디플레랑 맞물려서 이거 다 터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때 써야 할 카드를 지금 다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하기 힘든 큰 하락이 그때 정도에 되어서야 나오지 않을까. 그럼 그때까지는 시장이 어떨 거냐?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기 변곡점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기 변곡점을 끝내고 시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후에 더 높은 고점에서 굉장히 큰 하락을 맞이하는 시장이 또 출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9월 FOMC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구간은 11월 FOMC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때 전후로 나오는 경제 지표가 핵심일 수밖에 없으니까. 1차적으로 물가 지표. 이거는 저는 4분기 들어가면은 물가 지표는 계속 둔화되는 흐름.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11월 달에 발표되는 지표가 10월 달 지표잖아요. 즉 4분기에 첫 번째 지표가 발표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10년물 채권금리가 지금보다는 낮은 레벨로 가게 될 가능성을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환율과 달러 인덱스도 지금보다 더 안정화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고용시장은 앞으로 계속 더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예상하는 흐름으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제 시장에는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로 넘어갈 수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제 10월 달부터 지수의 저점으로 올려가는 바닥 잡는 흐름.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 8, 9 이렇게 지금 꽤 길게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바닥을 잡는다고 해도 바로 이렇게 못 들어 올리거든요. 이 수렴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하락으로 내려오면서 이 이격도가 벌어졌잖아요, 다시. 근데 이 이격도를 다시 줄이는 수렴 과정이 필요해요. 즉, 저점으로 올리는 흐름이 나오긴 하지만 바로 들어 올리지 못하고 이 이격을 좁히는 흐름, 내려오는 이 이격도 있잖아요. 이걸 좁히는 이 기간 조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10월 달에 쭉 나오는 흐름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고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11월부터는 이런 지표들, 우호적인 지표 발표와 함께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중국 경기 반등이라는 모멘텀까지 나오면서 본격적인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베스트 시나리오 말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긴 하겠죠. 근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지표들을 보면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려면 이게 다 터져야 되거든요. 미국 지역은행,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이슈,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PF 이거 다 터지고 이런 것들이 터져야 신용 경색이 만들어지면서 급락장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보이잖아요. 정부도 그렇고 중앙은행도 그렇고 이거를 무조건 막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터지겠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걸 완전히 막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지연되는 겁니다. 터지는 게 내년으로 지연된다. 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금 10월 달에 중기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런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 지표. 10월 달에 발표되는 거는 9월 달 지표이기 때문에 요건 솔직히 좀 약간 애매하고요. 11월 달에 발표되는 지표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시장에 정말로 중기 변곡을 만들어내는 그런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달에도 여전히 큰 반등보다는 그냥 지수의 저점을 서서히 올려가면서 바닥 잡는 흐름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게 맞지, 여기서 갑자기 10월 시장에서 갑자기 막 급반등해서 추세를 전환한다, 이런 거는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 전에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조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증시를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추석 연휴 이후에 시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저점을 올려가는 우호적인 흐름이 만들어질지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면서 10월달 시장을 맞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풍성한 명절 보내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